먼저 좌장을 맡아주신 김철환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작년에 이어서 또 한 번 SID에서 제가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또 신흥 SID 측에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양승민 교수님께서 하드티슈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의를 잘 해주셨고요. 그걸 토대로 제가 이제 터지지 않는 GBR을 위한 연조직 처치라는 컨셉으로 이 연조직에 포커스를 두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강의의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영화 패러디를 하나씩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역시 오늘 강의도 조금 긴장 풀고 편하게 들으시라는 뜻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파다면 말이야. 무슨 이유가 있는 맵이야, 이유가. 왜 이제 오는겨? 빨리 와. 이게 다 뭔 일이요? 도대체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구만. 밥 먹다가 GBR이 터져버렸다게? GBR만 하면 터져. 요새 자꾸 동네에서 GBR이 터져야 하는 거. 그놈이랑 뭐 연관이 있는 거요? 싹 다 그 양반이 오고 나서 생긴 일들 아니야. 아따 이게 뭔 일이다냐 그래. 내가 쳐놓고 힘으로 당겨 꼬맸지? 직접 본겨? 내가 봤지. 자네 며칠 전에 하면 안 될 고리식을 힘으로 한 적 있지? 그걸 봤나? 내가 병원 가서 봤지. 망했네. 망했지. 자네는 뼈를 잔뜩 넣어 본 것이고 그걸 다듬고 힘으로 확 꼬맨 것이요. 절대로 힘을 주지 마셔잉. 여기도 없는데? 없어요? 어디선가 자꾸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터졌다. 터졌다.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이냐고.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수련이 선생이 열심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책들을 한번 다 스캔을 해가지고 디지털화 한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미시간 대학교에 있는 대학 도서관의 자료들을 모두 스캔하는 데 한 1000년 정도 걸릴 거라고 했는데 구글에서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한 6년 만에 모두 스캔을 마쳤습니다. 현재 구글에서는 1억 3천만 권의 책을 목표로 스캔을 시작을 했고요. 이 작업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현재 약 3천만 권의 책을 스캔을 해서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게 되면 저작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그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검색 엔진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Ngram 뷰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1800년부터 2000년까지 나왔던 3천만 권의 책에서 여러분들이 넣는 키워드 덴탈 임플란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약 1960년대부터 책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가이디드 본 리저네이션 즉 GBR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는 등장을 하지 않았던 개념이고요. 약 임플란트가 나온 지 20년 뒤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소프트 티슈 과연 어떨까요? 소프트 티슈를 하기 전에 하드 티슈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물론 치과 영역이 아닌 메디칼 영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1800년대부터 꾸준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티슈는 다소 느린 것 같지만 천천히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Ngram 뷰어가 재밌는 거는 단일 키워드만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두 개의 패턴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 티슈와 소프트 티슈를 한번 같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드 티슈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 같아 보였지만 소프트 티슈에 비하게 되면은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최근 들어서 인류는 소프트 티슈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저희 치주학계의 대가이신 린데 교수님도 본은 골의 형태와 볼륨을 유지하지만 이 소프트 티슈야말로 이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이 소프트 티슈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GBR을 안에다가 속을 넣고 연한 조직으로 끌어 덮는다는 관점에서는 만두 빚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비유를 많이 하곤 합니다. 저희가 매일 수술하면서 늘 이렇게 꼼꼼하고 똑같은 술식이 나오게 된다면 뭐 이런 강의를 할 이유가 없었겠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저희들은 종종 만두가 터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환자에게 스모킹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강조를 하지 못해서 하루에 한 3-4갑씩 담배를 피우셨던 분이고요. 재수하고 있던 여학생이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멤브레인이 노출됐던 경우입니다. 환자에게 당뇨가 있었는데 충분하게 컨트롤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 판막이 1차 봉합이 잘 일어나지 못하면서 결국은 노출이 되었던 증례고요. 새로운 재료나 새로운 술식, 술자가 갖고 있는 러닝 커브를 극복하지 못해서 수술 초기에 노출되는 경우 또한 발생을 하며 진단에 잘못된 경우로 과도하게 버티칼 내지는 과도하게 호라이전탈 오그멘테이션 했다가 결국 노출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제 약 40분 동안의 시간 동안 4가지 토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GBR은 왜 노출이 되며 왜 노출되면 안 되는가? 두 번째는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릴리징 테크닉을 쓸 수가 있는가? 그리고 노출되지 않기 위한 수처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4번째 화두는 최고의 GBR은 그 GBR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4가지 토픽을 살펴보고자 하고, 첫 번째, GBR은 왜 터지며 왜 터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임상가들이 관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크 사이즈입니다. 람과 버카드라는 교수님께서는 이 실크 사이즈의 중요성을 보기 위해서 돼지 턱뼈에서 점막 부위와 진지바 부위에서 그래프트를 체득을 했고요. 이걸 3-0, 5-0, 7-0 실크에 매달고 천천히 힘을 주면서 누가 먼저 찢어지는지를 계측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재밌었죠. A는 실크가 먼저 끊어진 경우입니다. 7-0는 결코 연조직을 찢는 일이 없습니다. 힘을 주게 되면 실크가 먼저 끊어지죠. 반면에 3-0에서는 실크가 끊어지는 건이 단 한 번도 발생을 하지 않았고 힘을 주면 줄수록 연조직을 찢는 힘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처를 하고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1차 피계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24시간 내지는 72시간 동안 과도한 이 어떤 스웰링이 발생을 하면서 점차 연조직에 텐션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실크 사이즈가 3-0 같이 두꺼운 경우에는 그 실크를 주변으로 연조직이 찢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후에 스티치 아웃 때 보면 벌써 안에 있는 GBR이 노출돼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3-0에서는 연조직이 100% 찢어질 수 있고 5-0에서는 절반 랜덤하게 찢어지는 것 같고 7-0에서는 실크가 끊어지므로 GBR이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연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6-0나 7-0를 써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힘을 줘가지고 꽉 당겨서 꼬매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 텐션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동일한 연구자들이 비슷한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60명의 환자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했고요. 마지막에 수처를 당겼던 그 힘을 이 텐션 미터라는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수처의 힘을 끌어당겼던 힘을 계측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60개의 점이 찍혀 있는데 회색은 노출이 안 됐던 케이스고요. 검은색은 노출된 케이스입니다. 당겼던 힘이 0.01부터 약 0.4mm까지 다양하게 뉴턴까지 존재했는데 끊어지는 경우는 터지는 경우는 대부분 0.1뉴턴 이상으로 실크에 힘이 들어가서 봉합이 된 경우에 노출이 시작이 되고요. 판막이 두꺼운 경우, 판막이 얇으면 얇을수록 피계가 잘 됐고 판막이 얇으면 얇을수록 노출이 많이 됐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좀 줄어든다라는 경향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GBR을 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본 그래프트를 과도하게 하고 그걸 힘으로 끌어당기려는 욕심을 내시게 되면 텐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디센스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텐션은 무조건 텐션 프리하게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않는 패시브한 힘으로 GBR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실크의 재료입니다. 실크의 재료가 2주 동안에 어차피 제거할 건데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했던 케이스인데 플랩 오피 후에 1년 뒤까지도 연조직을 실크가 누른 자국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치유 기간 동안 운드는 점차 힐링을 통해 가지고 펌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실크는 이 운드 힐링을 방해하지 않도록, 즉 이 블러드 서플라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처음에 텐션이 점차 조금씩 풀려나가면서 운드 힐링이 좋아질 수 있도록 좀 힘을 빼주어야 되는데, 비흡수성 실크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그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운드 힐링을 억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드 힐링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크는 리조버블, 흡수성 실크를 사용함으로써 그 텐션을 조금씩 풀어줌으로써 이 점이 교차되는 시점에서 스티치 아웃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실크 역시도 어떠한 흡수성이냐 비흡수성이냐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GBR의 노출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플랩 디자인입니다. 이미 인시전 들어갈 때부터 터질지 안 터질지가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플랩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 JOP에 나왔던 논문이 상당히 괜찮은 논문이라서 타나우 선생님이 쓰신 논문인데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플랩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텐션 없이 플랩을 어드밴스하는 여러 가지 술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10가지 10계명을 알려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계명은 대부분 이 서지컬한 부분에서 원칙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GBR에 관련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버티컬 인션을 그었다라고 하면은 이 버티컬의 하방이 플랩이 두꺼워질 수 있도록 버티컬을 그어야 되며, 이 랭스와 위스를 계측을 해보았을 때 2.5배가 넘는 경우, 즉 폭보다 길이가 길어지는 형태로 판막이 형성이 되면 괴사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런 것은 피해라. 그리고 수술은 최대한 간단하고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덮기 직전에 버칼 판막을 살짝 끌어당겨 봤을 때 약 인시전 라인보다 3에서 5mm 정도 더 당겨지면은 패시브하게 꼬맬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가늠을 해봐라 라는 원칙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GBR이 터지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왜 터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GBR의 처음 시작 자체가 고어텍스 멤브레인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고어텍스 멤브레인의 치명적인 단점, 노출이 잦다는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노출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심의원 교수님과 같은 경우는 3mm 미만의 경우, 3mm 이상으로 노출이 된 경우를 아예 클래스로 분류할 정도로 다양한 노출 케이스를 보고를 하셨습니다. 일단 고어텍스는 구강 내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 익스펜전된 부위의 포어 사이즈에 세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세균들이 들어가면서 염증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하방에 넣었던 골 이식제가 감염이 되면서 재생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메타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을 때 노출된 경우와 노출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제 가장 큰 경우가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고어텍스 멤브레인과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노출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더블 플랩 인시전, 골막 파셜 시크니스 플랩 여러 가지 수식들이 등장을 해서 이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노출 안 시키게 포커스를 잡았고 그 결과 좋은 결과들을 얻었죠. 또한 홈레이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패스라는 원칙을 만들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고 혈관 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공간 유지를 극대화하고 운드를 고정을 해라 라는 원칙을 얘기함으로써 이 GBR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고어텍스 때 시절에 사실 근거하고 있고요.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흡수성 막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스위스 베른 대학의 부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 고어텍스가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사실 나는 고어텍스 후반기부터는 이 흡수성 멤브레인을 더블 레이어라는 테크닉을 사용함으로써 고어텍스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공언을 하고 다님으로써 이 흡수성 멤브레인의 시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었고요. 지금 가장 핫한 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헝가리 출신의 어반 교수님과 같은 경우는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쓰지 않고 자가골과 고리식제 그리고 흡수성 막을 잘 핀으로 고정함으로써
어마어마하게 많은 골 재생을 얻어서 이 특허를 등록을 하셨습니다. 소세지 테크닉이라고 좀 웃긴 이름이긴 하지만 소세지 테크닉을 통해서 고어텍스 이상의 호라이전탈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발치와 보존술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이전처럼 무조건 끌어당겨가지고 덮는 이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중요하게 했던 시대보다는 이 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을 100% 활용함으로써 오픈 힐링을 통해서 예전에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었던 것만큼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고 있고요. 오늘 제 강의가 이제 끝나고 김현종 원장님께서 그거의 어떤 일맥한 내용으로 예전에는 덮어야 된다고 했던 GBR이 약간 노출되는, 즉 트랜스뮤커젤 GBR을 통해서도 뼈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릴리징 테크닉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이게 아마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GBR을 할 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릴리징 인시전입니다. 인시전을 통해 가지고 릴리징을 얻죠.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일단 서큘러 인시전을 통해서 엔벨롭 플랩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심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GBR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잘 안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버티컬 인시전을 하나 걷기도 하고, 2개 긋기도 하고, 2개 버티컬 인시전에 골막 릴리징, 페리오스티알 릴리징 인시전을 그어서 감장 절개를 통해서 어드밴스드를 시킵니다. 이때 이제 골막 릴리징 인시전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골막이 갖고 있는 강한 텐션 때문에 요거를 끊어 놓게 되면 상당히 많이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 끊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이 골막의 두께는 저희가 이 동물이긴 하지만 계측을 해보게 되면은 약간 0.5mm 정도의 두께입니다. 따라서 0.5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15번 블레이드가 갖고 있는 이 1mm 베벨에서 절반 내지는 한 1mm 정도 잠기는 정도만 끊어주셔도 충분하게 릴리징을 얻을 수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시면 물론 더 많이 끊어낼 수가 있지만 이 블러드 서플라이를 끊어 놓으면서 환자에게 스웰링이나 페인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깊이로 최대 어드밴스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심을 때 2개의 버티컬 그리고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시전을 그었을 때 과연 얼마나 당겨질까요? 흥미롭게도 버티컬을 하나 그었을 때, 버티컬을 2개 그었을 때에는 기존 판막의 플랩에서 110%, 120% 당겨지니까 거의 사실 당겨지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버티컬을 그어가지고 릴리징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골막 릴리징을 했을 때만이 170%로 쭉 당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페리오스티알 릴리징 인시전이야말로 가장 이 골막을 당기는, 플랩을 당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서큘러 인시전을 그으면 뭐 특별히 더 어드밴스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 GBR을 해야 될 때에는 빠른 판단을 해야 되죠. 버티컬 인시전을 2개를 긋습니다. 아래쪽 판막이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어주시고요. 판막을 젖히시죠. 그럼 이제 골막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15번 블레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골막 부분에 텐션이 있는 것을 왼손의 핀셋으로 느끼시면서 1mm 정도의 느낌으로 살짝만 끊어주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의 신장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메지알과 디스털 쪽의 골막을 빼놓으시게 되면 그 신장이 극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앞뒤 부분을 반드시 끊어주셔야 되고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블레이드를 뒤집어 가지고 뒤편면으로, 뒤쪽 면으로 끊어주시게 되면 이 파이버들만 선택적으로 끊어주시면서 조금 더 어드밴스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요 GBR 잘 된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뭐 땅콩이나 호두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많이 넣었다는 걸 보여주고 하는데, 저 역시도 이 건강을 위해서 아몬드를 넣어가지고 패시브하게 프라이머리 클로저 얻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당기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GBR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죠. 인시전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시전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게 최신 경향입니다. 릴리징 테크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핫하게 요즘 알려져 있는 거는 링구얼 플랩 어드밴스먼트입니다. 예전엔 링구얼 플랩 쪽은 사실 큰 관심을 못 받았었는데, 이 하방, 턱의 하방 쪽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밀로화이드 머슬로부터 링구얼 플랩을 분리를 시켜주게 되면
약 15에서 한 20mm, 약 최고 2cm 정도까지 플랩이 아주 편하게 당겨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요 로제티 박사님의 동영상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 링구얼 플랩 어드밴스먼트를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GBR을 하게 되면 버컬 쪽에 골막 감장 절개를 해주시고요, 링구얼 쪽에도 해라라고 했었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막 링구얼 러브나 아터리가 있으니까 좀 위험하다라고 해서 대부분 협측만 끊어주시고 GBR을 하기 위해서 플랩을 끌어당겼습니다. 근데 이 링구얼 뼈의 하방으로 가게 되면 밀로 하이어드라는 머슬이 있는데요, 이 머슬로부터 링구얼 플랩을 분리를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 특별한 스웰링이나 블리딩 없이도 판막이 상당히 잘 끌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술식을 로제티 박사님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인시전을 긋고 판막을 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정도만 끊고 이제 GBR을 하시는데, 요 로제티 박사님은 브러싱 테크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지그시 누른다고 표현을 하는데, 좀 지그시 눌러주시면 링구얼 플랩이 하방에 있는 밀로 하이어드 머슬로부터 분리가 되게 됩니다. 저희 마치 포스트잇 두 번째 장 쭉 뜯어낼 때처럼 그 정도의 힘으로 지그시 분리가 되고요,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신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밀로 하이드 머슬로부터 약 15에서 한 20mm 정도 신장을 시키시게 되면 아주 패시브하게 GBR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죠. 요게 최근에 이제 이슈를 받아서 그렇지, 사실 1990년대부터 오하이오에 계시는 이 피코스 인스티튜트의 수장이신 피코스 교수님께서는 이미 이 술식을 시행을 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핑거 스윕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 이름 역시도 특허를 걸어 놓으신 상태신데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 손가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젖히는 그 텐션을 손으로 느끼면서 안전하게 릴리징을 시킨다라는 술식을 소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지그시 판막을 들어 올리시게 되면 골막으로부터 링구얼 플랩이 분리가 되면서 대략 한 1cm 정도 편하게 어드밴스를 시킬 수가 있고요. 손가락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는 손가락으로 젖히시게 되면은 그 분리되는 느낌을 손으로 직접 느끼면서 젖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가 어느 정도 당겼구나라는 거를 직접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헐렁헐렁하게 어드밴스 시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하악에서는 이러한 링구얼 플랩 어드밴스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상악에서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 팔라탈 페디클 플랩, 로테이티드 팔라탈 플랩,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플랩을 하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안 쓰는데요, 간단한 테크닉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상악이나 뭐 이런 하악에서도 GBR을 할 때 골 이식제 중에서 이 협측으로 임플란트의 디센스와 관계없이 컨투어가 꺼져 있는 경우에 롱텀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골 이식제를 조각조각 내서 레고처럼 이렇게 끼워 넣는 레고 테크닉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GBR이 아주 간단해지죠. 아까 양승민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이 형태를 직접 잡고 있기 때문에 이식 결과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멤브레인을 덮고 꼬매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버컬 쪽으로 버티칼 뭐 골막 인시전을 해야 되는데 환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팔라탈 쪽의 접근입니다. 이 팔라탈 쪽으로부터 이 마진으로부터 최소 5mm 이상 떨어져서 약 저희가 계측을 지금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메지알 디스탈 방향으로 약 10mm 정도의 인시전을 풀 티크니스로 긋게 되면 5mm 정도의 신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GBR 부위는 대부분 버컬 쪽이거든요. 이식제와 큰 관계없이 팔라탈 쪽에서 안전하게 릴리징을 얻을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이 세밀루나 테크닉이라고 해서 저희 치주과에서 루트 커버리지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서 나왔습니다. 이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루틴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치유가 걱정되실 겁니다. 이 광범위한 부위에서 출혈이 된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불과 한 1주 내지 2주 정도에 오게 되면은 이미 연조직이 벌써 차 있습니다.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치유가 되고요. 그 이유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구개측 힐링은 저희가 피털 운드 힐링이라고 명칭을 따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줄기세포가 워낙 배아 수준의 줄기세포에 갖고 있기 때문에 치유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개측에서 계속 저희가 FGG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커넥티브 티슈가 두껍고 블러드 서플라이가 아주 좋기 때문에 치유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는 컨테인드 디펙트입니다. 힐링 소스가 여러 곳에서 오기 때문에 치유가 아주 빠른 속도로 치유가 되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가 골막 릴리징 인시전에 이제 상응하는 표현으로 이름을 제가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팔라탈로 언더마이닝 하는 릴리징 인시전이다라고 해서 PRI 그리고 퓨리, 뭐 철자는 좀 틀리지만 분노의 인시전입니다. 이게 GBR 잘 안 돼가지고 막 울고 싶은 순간들이 계실 때 팔라탈 쪽에 한번 분노의 인시전을 그으시면은 상당히 한 5mm 정도 도움을 받으셔서 괜찮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인시전 라인과 평행하게 가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가 임상 연구를 보게 되면은 이 인시전 라인으로부터 5mm 내부를 침범해서 가게 되면은 요 브릿지 형태로 어드밴스된 부분들이 괴사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퓨리를 하실 때에는 요 폭이 반드시 한 5mm 정도가 되는 거를 꼭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환자가 스모킹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브릿지가 죽어버리면서 상당히 곤란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므로 반드시 환자에게 스모킹에 대해서 주의를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릴리징 인시저널 테크닉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까 퓨리했던 부위에 보시면 이 조그맣게 하나 수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필라 베이스에다가 릴리징을 하는 이제 파리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생긴 게 파리 같아서 파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엔벨롭 인시전을 그어가지고 플랩을 열게 되면 시야 확보도 안 되고 릴리징도 당연히 안 되죠. 그때 앞뒤 치아 2개 내지는 3개 정도 이 엔벨롭을 더 크게 만들게 되면 한 2-3mm 정도 더 신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골막 릴리징 없이도 판막이 엔벨롭이 커지는 것만으로도 연조직이 조금 더 신장이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서큘러로 이제 저희가 많이들 연장을 하시는데, 이때 파필라 베이스에다가 인시전을 그어주시는 케이스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하시고 나서 꼬매주실 때 이 부분에 간단하게 수철 하시게 되면 이 파리처럼 수처가 되고요. 요게 이제 스티치할 때 보면은 이 파리가 이미 날아가고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거는 스카가 거의 남지 않는 치유를 보인다는 점이죠. 이 경우에는 저희 엔도 논문 쪽에서 사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파필라 베이스에다가 인시전을 그었더니 이상하게 힐링이 좋더라, 여기에도 힐링이 좋더라 라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은 이상하게 힐링이 좋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선 논문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파필라 하방 부분에 네모 모양의 커넥티브 티슈가 파셜로 노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하방에 사각형이 발생을 하고 이 부분이 접합이 되면서 아주 치유가 좋죠. 역시 그 논문에서 나왔던 경우입니다. 역시 치유가 아주 좋습니다. 스카를 확인할 수가 없고 당연히 파필라는 리세션이 발생을 하지를 않죠. 방법은 일반적인 서큘러로 들어가시지 말고요. 그냥 치아에서 다음 치아로 쭉 이어가시면 됩니다. 삼각형이 있고 그 하방에 사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시전을 쭉 그어주시고요. 뭐 필요한 부분에 맞아서 하나, 필요하게 되면 하나 더 해서 엔벨롭을 조금씩 더 크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이 판막을 제가 당겨 보면 걸 아시겠지만 특별한 버티칼이나 골막 신장 없이도 이렇게 판막을 쭉쭉 넣어서 젖혀 주시는 것만으로도 일반적인 판막으로부터 한 2mm 내지는 한 3mm 정도가 더 당겨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멘탈 포라멘이 있는 경우에는 좀 주의하셔서 엘리베이션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좀 더 당겨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수처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백투더 수처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수처를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 모디파이드 로렐 수처, 그 다음에 슬라이딩 낫, 그 다음에 히든 엑스 수처, 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 그 중에서 GBR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디파이드 로렐 수처라는 것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모디파이드 로렐 수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나서 정말 전국적으로 정말 열화와 같은 이제 성원을 입었는데요. 하고 나서 GBR이 노출이 안 되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한 수처이긴 하지만 GBR의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GBR을 하고 나서 판막이 벌어지는 경우는 이버팅 플랩이 아니라 인버팅 플랩이 됐기 때문에 에피와 에피셀리움 상피가 만나면서 판막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텐션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할지라도 판막을 이버팅을 시켜서
커넥티브 티슈와 커넥티브 티슈가 만나게만 해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매트리스 수처 중에서 익스터널이 아닌 인터널, 즉 인시전 라인 하방으로 실크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 인터널 매트리스 수처를 함으로써 판막을 이버팅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GBR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부위에 이걸 해놓고 나서 그냥 보내기엔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 인시전 라인이 나풀나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싼 재료 썼는데 혹시 저기서 재료가 빠져나오거나 감염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함 때문에 결국은 술자라면 누구나 인터럽티드 수처를 하나 정도는 더 해주게 됩니다. 결국은 수처를 2개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번거로운 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스웨덴의 이제 치주학자이신 로렐 선생님께서 모디파이드 로렐 수처라는 거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터널 매트리스 수처인데요. 요걸 하고 그냥 꼬매시는 게 아니라 인터널 매트리스 수처를 하시고 꼬매기 직전에 실크가 안쪽에 링궐 쪽으로 룹을 한번 관통해서 다시 나오는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매트리스 수처가 이버팅을 시켜주고요. 상방에서는 이 룹이 눌러주면서 단속을 해주니까 매트리스 수처와 이 인터럽트 수처 2가지를 한꺼번에 하나의 수처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수처의 또 하나의 장점은 GBR 부위에서 가장 중앙 부위 하나만 딱 하시게 되면 앞뒤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이버팅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위에 모디파이드 롤을 하시면 인접치아 부위는 간단하게 인터럽티드만 하셔도 모든 플랩에서 이버팅이 되는 포스를 가질 수가 있어서 GBRC에 노출되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 동영상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이 JC 파크랜드라고 해서 채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오늘 강의하면서 보여드린 동영상도 다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작년에 이 모디파이드 로렐 수처에 이어서 하나 더 새로운 수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밀러스 낫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말 그대로 밀, 예전에 이제 대장장이 대장장이 아니라 밀을 만드는 이 여러 가지 쌀자루를 꼬매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썼던 수처라고 해서 밀러스 낫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댁에서 이제 가끔씩 쌀자루 꼬매실 때 막 온갖 매듭을 해가지고 해도 잘 풀리는 거 경험하실 겁니다. 막 쌀벌레들이 막 들어가죠. 밀러스 낫 사용하시게 되면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아주 강한 타일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GBR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절대로 터지면 안 되는데 정말 좀 힘을 줘서 꽉 잡고 싶다라고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낫이 되겠습니다. 이 밀러스 낫은 사실은 기존의 서전스 낫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이 서전스 낫도 특히 모노필라멘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2번 꺾이는 부분에서 공간이 생기면서 조금씩 풀리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전스 낫보다 더 강하게 꽉 조여줄 수 있는 절대 안 풀리는 낫이 뭘까라는 고민에서 등장을 한 건데요. 이 연구를 좀 진행을 해보면은 이 왼쪽은 스퀘어 낫, 한 번 돌리고 한 번 돌리는 스퀘어 낫, 2번 돌리고 한 번 돌리는 서전스 낫, 그리고 제가 작년에 소개드렸던 슬립 낫, 그리고 이제 올해 소개드리고자 하는 밀러스 낫을 각각 이 스트레인 스트레스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 밀러스 낫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강한 힘으로 힘을 지켜내 줄 수 있는 중요한 수처가 되겠고요. 그 수처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처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모디파이 로렐도 마찬가지지만 간단해야 임상에 쓰기 편하시죠. GBR 부위에 한번 자입을 시키고 감아줍니다. 마치 인터럽티드 수처를 하듯이요. 그리고 나서 꼬매지 마시고 약 3mm 정도 떨어져서 평행한 방향으로 2번 연속으로 컨티뉴어스 수처랑 비슷하겠죠? 2번 연속으로 자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의 룹이 생기게 되는데 그 룹 안으로 니들 홀더를 넣어주시고요. 요 나머지 니들이 그 위로 넘어가서 반대편에서 잡아오시게 되면 여기서 나온 애가 이 위를 한번 타고 빠져나오면서 룹을 2번 감싸는 이러한 밀러스 낫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바로 해도 풀리지가 않죠. 마찰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잘 안 풀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 번만 더 낫을 해주시게 되면은 서전스 낫 내지는 스퀘어 낫 했는데 자꾸 난 풀리더라, 스티치아웃 때 왔는데 자꾸 도망가고 없더라 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만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채널에 밀러스 낫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픽이 되겠습니다.
최선의 GBR은 어떤 의미에서는 GBR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발치를 하고 나면 뼈가 쭈그러드는 거 이미 너무 다들 잘 알고 있는 주제이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선을 그어보면 이런 빨간색 선을 그어주면서 이 치조화가 확 쭈그러들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리치 프리저베이션, 치조제 보존술입니다. 발치를 하고 나서 깨끗하게 디브리드먼트를 시행을 하시고요. 본그래프트와 멤브레인을 피게를 합니다. 예전엔 이것을 끌어당겨 가지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었는데 요즘 저는 오픈 힐링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게 빠른 속도로 치유가 돼서 돌아오시게 되고요. 현재 가이드라인은 4개월 정도 기다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은 이 본그래프트 할 때 컴프레션 포스를 조절함으로써 기계적인 물성을 좀 올림으로써 그 식립 시기를 좀 당기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개월 뒤에 소프티슈가 어느 정도 각화치연으로 피게가 된 경우에 간단하게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피로 테스트 한 마이너스 한 6 정도 고정을 얻음으로써 이 로딩 타임을 좀 더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술식을 만들었고요. 이 술식에 대해서는 gg.gg 오픈 힐링이라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역시 올려놨습니다. 이 강의를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아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발치 때 본그래프트를 미리 해버리게 되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릴리징 인시전, 릴리징 테크닉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간단하게 임플란트만 심으시면 되니까 이 GBR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GBR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발치를 하시면서 저는 요즘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합니다. 리치 프리저베이션이 아니라 뼈를 조금 더 밀어 넣는 거죠. 보시게 되면 버티컬로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나중에 임플란트 심을 때 캐널과 거리가 가까워질 거라고 걱정이 되어서 발치와 조작을 잘 해가지고 버티컬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본그래프트를 넣어줍니다. 보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본그래프트가 유지가 되고요. CT 결과상에서도 수직은 물론 수평으로도 꽤 괜찮게 치유가 됩니다. 4개월 뒤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본그래프트가 형태를 잘 잡아주는 게 보이고요. 이 본그래프트는 아직까지는 강한 자기뼈로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드릴링을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만들어낸 약 4mm에서 한 5mm까지 올렸던 뼈에 임플란트를 심으실 수가 있고요. 힐링을 연결을 하면 이 전체적인 치유를 보시게 되면 발치하고 한 4, 5mm 올라갔던 뼈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이 보철하시고 나서 약 한 1.5년 정도까지 보시게 되면은 되게 상당히 괜찮은 뼈로 유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티컬을 올리는 거 가장 어려운 GBR이죠. 하지만 발치와 처치를 통해 가지고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상당히 편하게 GBR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연구를 시작한 거는 상악의 경우입니다. 발치를 하고 나면은 이 위의 경우처럼 발치하고 나서 치유를 기다렸다가 사이너스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치유 기간도 기간이지만 환자들도 어렵고 술자도 어렵고 사이너스 하는 거 쉽지가 않죠. 하지만 발치하는 그 즉시에 리치 오그멘테이션 내지는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시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이너스 없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임상 진행하는 거는 상악동 내로 내지는 버티컬로 아주 리덕션 돼 있는 상악 구치와 부위에서 발치를 시행하시면서 본그래프트 내지는 리치 오그멘테이션 하시게 되면은 임플란트 식립 시에 사이너스 없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라는 컨셉이 되겠고 사이너스가 해피한 사이너스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너스가 필요 없는 알베올라 리치 프리저베이션이라고 해서 샤프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아마 내년 정도쯤에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었는데 GBR이 왜 노출되고 노출되지 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다양한 릴리징 인시전과 플랩 어드밴스 방법, 그다음에 수천, 밀러스낫, 그리고 GBR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GBR 예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세한 추가적인 내용 사항들은 이메일이나 유튜브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